단편소설집 누가 나를 찔렀을까 중 속편한 사과. 유나님, 이유나님, 정신이 드십니까? 의사가 눈에 플래시를 비추며 묻는다. 턱을 짚는 차가운 촉감과 날카롭게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응급수술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에 찔려 실려온 여자는 이미 죽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깨어났다. 칼에 찔려 어두운 거실에서 사투를 벌인 기억은 나지만 이름과 직업, 가족과 친구, 나를 이루고 있던 어떤 과거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조차도. 깨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유나 씨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사실은 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살았는지는 기억나십니까? 그게... 대충도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죄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장에서 찾은 소지품들 사진입니다. 이 물건들 본인 신분증과 본인 물품 맞지요? 제 물건인가요? 이것도 못 알아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분증 사진으로 봐서 본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차 물어봤고요. 본인 이름은 이윤하고 여기는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묵호에 사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해요? 아, 작은 동네에 살았군요. 동해는 어딘지 알아요? 네, 강원도요. 그런 곳은 기억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알겠고요. 일단은 확인차 질문은 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셨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요. 직접 신고한 것은 기억이 나요. 그래요? 누가 찔렀는지 범인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칼에 찔린 다음에 핸드폰을 주워서 신고한 것만 기억나요. 그러면 범인 얼굴이 아니라도 옷차림 같은 것이라도 기억 안 남십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참 편리하십니다.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기억을 해야 범인을 잡아줄 것 아닙니까? 아휴,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미혼이신 것으로 확인되고요. 혼자 살았습니까? 맞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이건 무엇 물어보러 와서 대답을 내가 다 하네. 이래서 범인을 어떻게 잡습니까?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우리도 답답합니다. 일단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은 본인뿐이시고요. 사건 현장 조사에서도 혼자 사신 것은 맞아 보입니다. 가족이랑 연락은 됐습니까? 아직요. 누구한테 연락할지도 기억 안 납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네네, 됐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보호자하고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가족분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만약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경찰은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다.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작은 동네라 이런 험한 일 잘 없습니다. 그러게 인생을 좀 잘 살았어야지. 갑니다. 뭐라도 생각나면 연락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난다니 속은 편해서 좋겠습니다. 경찰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났다. 기억을 잃은 것을 의료면서도 답답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 잘못도 없는 선의의 피해자는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경찰에 혐오하는 듯한 태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제대로 항변 한 번 못하고 주눅이 들었다.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자신도 모르냐며 혼이 난 것 같았다. 끼리끼리 어울리다가 떳떳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이번에는 재수없이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찝찝한 기분에 경찰이 떠난 뒤 그날의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되새겨 보았다.
안타깝게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하는 첫 장면은 칼에 찔린 직후였다. 그날은 태풍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마당을 향한 거실의 큰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람을 가득 머금은 커튼은 시끄럽게 펄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이치고 있었다. 비바람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는 물이 흔건히 고여 있었다. 홀딱 젖은 나는 칼에 찔린 배를 붙잡고 간신히 벽에 기대어 앉아 버텼다. 추위와 통증으로 오들오들 떨다가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때 저만치 떨어진 거실 한가운데 핸드폰을 발견했다. 통증이 심해 한치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간신히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범인과 사투라도 벌인 건지 손에도 유리 조각이 박혀 피를 내고 있었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피를 닦으며 잘 눌리지 않는 숫자를 겨우 눌러 119로 전화를 걸었다. 칼에 찔렸어요. 본인이 찔리셨나요? 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핸드폰을 3개 내리쳐서 액정을 깨트렸다. 복부에 꽂힌 칼 때문에 날카로운 비음이 새어나왔다. 분명 전화를 통해 비음 소리가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그날 밤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범인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말한 대로 내가 스스로 신고한 것이 맞다. 그런데 누가 찔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상한 점은 119에 신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나는 왜 스스로 핸드폰을 부셨을까? 숨기고 싶은 것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나는 나쁜 일에 연루된 것인지도 모른다. 왜 그래야 했을까? 누가 나를 찔렀을까? 기억나는 부분도 확실한 것은 없었다. 의문만 가득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쪽지를 전해줬다. 언니분이 아침 일찍 왔다 가셨어요. 주무시고 계셔서 이 메모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병인은 오후부터 올 거야. 나는 일이랑 아이 때문에 병원에 들리긴 힘들어. 꼭 필요하면 전화해. 010-9354-3485. 나에게 언니가 있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볼 사람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 하나 걱정하거나 놀란 구석이 없는 거절에 가까운 메모였다. 쪽지에 적힌 대로 꼭 필요한 일이 없어서 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언니 역시 병원에서 3주간을 보내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서운하거나 그립지도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언니뿐만 아니라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기억과 함께 관계도 과거도 지워진 것만 같았다. 마음은 칼에 찔린 그날에 멈춰 있었지만 몸은 빨리 회복되어 퇴원날이 다가왔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몇 주간은 조심해 걸어야 한다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했지만 혼자 퇴원했다. 입원 기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연락하지 말라는 언니의 대답이었을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겨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교성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뭔가 잘못을 저지른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찔릴 일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내가 착한 사람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잘 생각해보면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과 책임이 내 것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나에 대해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주간 관찰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대체로 친절했고 규칙을 잘 지키고 조용하고 침착했다. 과연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었을까? 기억을 잃지 않았더라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을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과거에 지은 잘못과 상처를 내려놓아 오히려 홀가분해진 것이 아닐까 하며 안도하다가도 만약 내가 남의 돈을 떼먹거나 다른 사람과 이유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군가 원한을 가진 것이라면 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축복일 것이다. 나를 모른다는 것은 더러워지고 흉터로 가득한 몸을 보기 싫어서 눈을 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전히 더럽고 흉터로 가득한데 나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익숙한 기분이 들어도 기억인지 착각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나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되니 세상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어쩌면 이제야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다. 원래부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과 악조차도 확실히 나눠지지 않아 모호하게 섞여 있는 것이 세상인데 안다고 착각했다. 퇴원하고 집에 가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내가 사는 집 주소도 물어봐야 했다. 돌려받은 증거품 중에서 익숙한 것은 없었다. 신분증과 집 열쇠, 부서진 핸드폰 정도를 빼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경찰이 적어준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미리 꺼내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열쇠도 집도 낯설지만 이곳이 내가 살던 집이 맞나 보다. 여러 개의 열쇠 중에 본능적으로 딱 맞는 열쇠를 찾아서 단번에 문을 열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기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기대를 가졌지만 집은 익숙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현관문에는 경찰이 남기고 간 노란 리본이 아직도 흩날리고 있었고 집안은 영화 속 범죄 현장과 같은 모습이었다. 거실 바닥에는 내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피가 말라붙어 있고 깨진 유리 조각이나 물건들이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다. 가구와 벽에는 피 묻은 손자국이 나 있고 경찰의 것인지 범인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신발 자국도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누구라도 이런 집이 익숙할 리 없었다. 다행인 것은 기억과 함께 감정도 상실되었는지 두려움을 느낄 수 없었다. 분명히 공포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을 이 공간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청소 계획을 세웠다. 몸을 움직이며 말끔하게 치우는 것은 한동안 병실에서 할 일 없이 지내던 나에게 딱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이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할 일이 생긴 것에 활기찬 기분까지 들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르겠다.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나의 적이 누구인가는 궁금하지만 징후도 미움도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꿈 같은 일일 것이다. 사건의 현장이었던 거실을 뒤로하고 다른 방들도 살펴봤다. 침실에도 누가 드나들었는지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멀끔한 상태였다. 살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주인 없는 호텔방처럼 꼭 필요한 것들도 다 없었다. 화장품이나 옷까지도 꼭 필요한 만큼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해 보였다. 그래도 확실히 내 또래의 여자가 입을 만한 옷가지들이나 꽤 마음에 드는 실용적인 취향의 간단한 살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침실 말고도 작은 방 2개가 더 있었는데 한 곳에는 오랫동안 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삿짐 박스가 방을 절반이나 채우고 있었고 나머지 1개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뒷뜰에 붙어있는 작은 간이 창고에는 빈 사과 봉지로 가득한 재활용 쓰레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단정하다기보다는 마치 간이 숙소에서 사는 사람처럼 단촐하기 짝이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대충 집 청소를 마쳤지만 유리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박혀버려서 장판을 드러내지 않으면 핏자국을 말끔히 지울 수는 없었다. 내게 칼에 찔린 흉터가 남은 것처럼 집에도 흉터가 남았다. 다행히 유리가 박힌 부분은 넓지 않아서 당분간은 피해 다니기로 했다. 원래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고 인생의 뭐 하나도 개운하게 정리되는 것은 없으니까. 오히려 유리 조각이 박히고 피로 얼룩진 바닥을 피해 다니는 것은 그날의 기억을 되돌리는데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워낙 살림도 없어서 치울 것이 별로 없었고 청소를 해보니 내가 여기 살았던 것이 맞는 것 같았다. 필요한 도구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자리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마치 오래 집을 비울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냉장고도 쓰레기도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려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누구였을까?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을 안다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범죄 현장이었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범인이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인간들은 두려움보다 궁금증을 더 참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느라고 누가 나를 찔렀을까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였을까? 이상하게도 기억이 두려움까지 가져가 버린 이유는 뭘까? 다음 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내 집, 내 침대였다. 이번에는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이전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낯설었다.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려면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러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집 앞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어디 가세요? 방향이 같으면 태워다 드릴게요. 아가씨, 많이 다쳤다더니 이제 괜찮아? 네? 저를 아시나요? 알지. 왜 몰라? 나 이 뒷집에 살잖아. 아가씨가 시내 나갈 때 태워다 주고 했잖아. 나 모르겠어? 죄송해요.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몸은 괜찮고? 네, 몸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괜찮아. 무사히 몸 건강하게 돌아오면 됐지. 나 같은 할머니 기억 못해도 괜찮아. 언니네로 가지 무섭게 왜 여기로 왔어? 또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저희 언니도 아세요? 그럼 알지. 아가씨 때부터 여기 살다가 시집 갔잖아. 언니가 이 집에 저랑 같이 살았었나요? 아니, 아가씨는 계속 해외에 있다가 작년에 왔잖아. 언니 시집 가고 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아, 네, 몰랐어요. 이걸 어째 기억이 그렇게 안 나서. 젊은 사람이라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아이고, 이제부터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할머니는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문단속을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걱정과 위로를 쏟아내셨다. 언니가 원래 이 집에 살았구나. 나는 작년에 왔는데 왜 짐을 하나도 안 풀었을까? 생각에 잠겨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멍하니 장을 보고 돌아왔다. 생각을 하느라 무얼 샀는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오후를 보냈다. 그러다가 무심코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서 깎았다. 배가 고프거나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던 것보다는 습관에 가까웠다. 매우 익숙한 동작으로 사과를 조각내고 씨를 꺼내 싱크대 한켠에 올려둔 소주잔보다 작은 앙증맞은 빨간색 도자기 그릇에 넣었다. 그릇은 이미 사과씨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과 수십 개를 먹어야 모을 수 있는 양이었다. 왜 사과씨를 모았는지 의아했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때로는 과거의 나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기억이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싱크대를 여기저기 열어봐도 특이한 것은 없었는데 가장 손이 잘 닿는 상부장에 또 사과씨가 가득 들어있는 500ml 생수병이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년은 모은 듯한 사과씨가 잔뜩 들어있었다. 도대체 사과를 얼마나 먹은 거지? 볼품없는 사과씨는 왜 모으는 걸까? 오후에는 집 정리도 거의 끝나서 병실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다. 투명한 플라스틱 봉투 안에는 경찰에서 되돌려받은 자질구레한 소지품들 사이에 피가 엉겨붙은 핸드폰이 있었다. 기억했던 대로 핸드폰 액정은 산산조각나 있었다. 스스로 핸드폰을 부순 것이 맞았다. 왜 칼에 찔려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부숴야 했을까? 숨겨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닐까? 내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었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언니의 쪽지였다. 다시 읽어봐도 환영받지는 않을 것인 확실했다. 그러나 핸드폰을 복구해서 언니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무엇을 물을 것인가는 아직 모르겠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냐고 묻는 것은 망설여졌다. 설마 나쁜 사람이었다면 기억을 되찾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의문이 가득 찬 채로 나를 의심하면서 살기도 싫었다. 도움을 바라지는 않지만 나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시내로 나가서 핸드폰 가게로 가는 동안 혹여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는지, 익숙한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유심히 찾아봤지만 돌아다니는 사람도 몇 없는 동네였다. 이런 동네에서 나는 무슨 짓을 했길래 칼에 찔린 것일까? 복구한 핸드폰 안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들어있었지만 통화 내역에는 고객센터나 광고 같은 것뿐이었다. 개인적인 통화는 없었다. 정말 기억할 만한 것도 없었던 것이다. 정말 기억할 것이 없었던 것일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망설였지만 결국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린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 네가 미국에서 돌아오고부터는 내가 바빠져서 거의 안 봤다고 생각하면 돼. 우린 그게 서로 편해졌어. 이제 만약 네가 기억이 돌아왔다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누구 탓이겠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 이제 애 학교 끝날 시간 돼서 데리러 가야 돼. 끊을게.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속이 편해서 좋겠다. 뭐라 묻기도 전에 언니가 지친 목소리로 들려준 말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 새살이 돋고 있는 상처 부위가 가끔 간지러운 것만 빼면 기억을 잃어서 편해졌는데 전화를 끊고 나자 평소에도 간지러웠던 칼에 찔린 복부 안쪽,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곳이 미칠 듯이 간지러웠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맨질맨질하게 새살이 돋아난 흉터를 긁어봤지만 소용없었다. 손톱을 세워 있는 힘껏 새살을 파내 상처를 냈다. 피부가 벗겨지면서 촉촉하게 피가 배어나왔다. 쓰라린 느낌이 들면서 그나마 좀 견딜만 했다. 뱃속 깊은 곳이 간지러워서 몸에 열이 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손톱에 살이 패이고 피와 진물로 손가락이 촉촉해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상처 위로 얇은 셔츠를 지그시 눌러 핏물을 흡수화시켰다. 더 이상 손톱으로 파내지 않아도 상처가 따끔거리면서 겨우 좀 편해지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서 간지러움은 더 격심해졌다. 기억이고 뭐고 내가 누구고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제발 좀 편해지고 싶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피가 나게 긁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른 것에 집중해 보려고 온갖 청소를 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더러워진 손과 지친 몸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기름때, 먼지, 음식물 찌꺼기가 낀 손톱으로 상처를 파면서 잠이 들었다. 더러운 병균들이 이제 막 아문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더 찌르르하게 공격하면서 간지러움을 해소해줬기 때문이다. 더러운 것들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가 간지러운 그곳, 근원까지 찾아가 공격하기를 빌면서 잠들었다. 제발 좀 편해지고 싶었다. 찡. 보통은 카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임신한 언니가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온다. 급한 일인가 싶어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왜? 무슨 일이야? 카톡으로 하지. 왜 비싸게 국제 전화를 했어? 나 이제 연락이 안 될 거야. 미안해. 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는 왜 그래? 나 조금 있다가 학교에 제출할 서류도 보내줘야 하는데. 미안해. 유학원에 부탁해. 난 힘들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언니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고 사정을 듣던 나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잠에서 깼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지금 전화를 받은 것처럼 생생했다. 심장이 떨어지던 그 느낌도 기억났다. 감정이 북받쳐 꿈에서 깨서도 한참을 들썩이며 울었다. 10년 전에는 엉엉 소리내며 영혼이 텅 빌 때까지 울었지만 지금은 가슴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서늘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던 그날들도 지나갔다. 언니는 아이를 낳았고 조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다. 나는 지난 10년 내내 해외에 있다가 작년에 들어와 이 집에 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기억과 함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도 돌아왔다. 실제로도 복부에 상처가 쓰라려서 살펴봤더니 손톱으로 상처낸 부분이 밤새 노랗게 골마 있었다. 아직도 더러운 손톱을 꾹 눌러 고름을 터뜨렸다. 고름이 퍽 하고 터지는 것이 소름이 끼쳤지만 더 이상 간지럽지도 않고 개운했다. 기억이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룰 차례다. 내가 누구일까 하는 고민도 사라졌다. 나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었다. 아무 무기도 없이 무기력한 보통 사람이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은 더 선명해졌다. 확실한 것은 착한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데 지쳤다. 아무 기억이 없어도 몸에 각인되었던 계획을 마침내 실행하기로 했다. 싱크대 위에 모아뒀던 사과씨를 병에 채워 넣었다. 어느 날 사과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데 어구연 천재과학자가 청산가리로 자살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사과씨에서 청산가리를 추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사과에 청산가리를 발라먹고 죽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사과씨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고 지혜를 얻듯이 언젠가 사과씨를 무기 삼아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이내 집착이 되었다. 착하지도 악하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500ml 생수병을 사과씨로 가득 채웠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를 골라 사과씨를 채반에 펼쳐 널었다. 잘 건조된 사과씨들은 차르륵거리면서 경쾌한 소리를 냈다.
이것을 갈아서 가루를 내고 섞고 끓여서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술을 내렸다. 금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려서 시내로 나갔다. 오후 진료 시간이 끝나기 직전 동네에 있는 작은 한개 병원을 찾아갔다. 이 병원은 딱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도 없이 의사 혼자 운영되는 한 사람 병원이다. 이 의사는 한때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좁은 시골 동네에서 임신한 부인을 두고 바람 피운 것이 들켜서 큰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소문이 나고 말았다. 환자나 직원을 추행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면서 점점 규모를 줄여서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어차피 남들 하는 소리에 신경 쓰는 놈도 아니었고 여전히 외제차를 탔고 나쁜 버릇은 고치지 못했고 수준에 딱 맞는 젊은 여자를 만나 새로 결혼도 했다. 오히려 점잖은 척 할 필요도 없고 덜 바쁜 생활을 하는 것에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어쩌면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였다. 병원에 들어섰을 때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열린 진료실 문 안쪽으로 책상에 앉은 의사가 보였다. 바로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는 나를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진료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어머니 진료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의사가 치료를 잘해야 의사지 환자들 아픔을 공감하고 어쩌고 다 헛소리지.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누구더라? 그게 중요한가요? 집에서 만든 술이 있어서 조금 가져왔어요. 살짝 데워왔으니까 지금 얼른 한 잔 드세요. 준비한 잔을 꺼내 얼른 술을 따랐다. 진료실에서? 에이, 안 되지요. 이미 그의 광대는 웃음을 새어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올라가 있었다.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진료 끝나셨잖아요. 아니, 젊은 아가씨 같은데 아주 계획적으로 오셨구만. 맞아요. 진료는 끝났지. 그래도 진료실에서 그럴 수가 있나. 그럼 저랑 같이 한 잔씩 드실래요? 그래요? 젊은 아가씨가 권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에이, 그럽시다. 잠깐만 기다려요. 얼른 나가서 앞에 문만 잠그고 올게요. 이미 그는 한껏 신나 있었다. 서둘러 나가더니 어디선가 내 잔을 챙겨서 진료실에 있는 침대에 걸쳐 앉았다. 나에게도 술을 따라주더니 건배를 하고는 첫 잔을 시원하게 들여켰다. 좋다. 아가씨 덕분에 진료실에서 술을 다 마십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선생님 드리려고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아가씨가 술을 가져올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네. 그래서 그런가 술이 고소하네. 무슨 술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럼 한 잔 더 드시고 맞춰보세요. 그럼 그럴까요? 하하. 상기된 얼굴로 한 잔을 더 들여켰다. 그는 항상 이렇게 행복했을 것이다. 견과류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몸을 내 쪽으로 기울여 바닥에 놓여있던 술병을 들어 올렸다. 아몬드 향이 나는 귀한 술이죠. 선생님 만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5,000개의 사과씨를 모아 만들었어요. 사과술? 사과술 같지가 않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의 행복한 표정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었다. 때문에 그의 몸에 천천히 독이 퍼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가까이 와보세요. 귓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는 기다린다는 듯이 가까이 다가왔다. 형분, 저 하나 언니 동생 유나예요. 언니 결혼식 때 딱 한 번 만났잖아요. 이 술은 형부를 위해 사과씨로 만들었어요. 오직 너를 위해서 사과씨를 말리고 갈고 찌고 증류한 청산가리 술이야. 빨리 죽지 않도록 세심한 농도를 조절해서 만들었지만 참아주기 너무 힘드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놈이 당혹스러워하는 동안 칼을 꺼냈다. 연습한 대로 주저없이 그를 힘껏 찔렀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는 우리 언니를 배신하는 대신에 차라리 내 돈을 훔치거나 나를 배신해야 했어. 그랬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언니를 상처내고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 우리 가족 전체가 네 때문에 고통받았지. 그러고도 너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언니뿐이라며 웃기지도 않는 사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었지. 앰뷸런스 좀 불러줘. 제발. 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사랑하는 딸이 아빠이고 미움이고 증오고 잊었다고 하더라.
살기 바쁘대. 너 따위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다행이지. 미안해. 실수였어. 그는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생각이 났는지 핸드폰을 꺼내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다. 그러면 또다시 아기지도 못한 내가 무기력하게 당해줄 줄 아나보답니다. 재빨리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자를 찌르기 위해서 연습했던 날처럼 핸드폰에 내리쳐 박살냈다. 악하지 못한 네가 남을 찌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넘어야만 한다. 스스로를 찌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인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당한다. 나쁜 놈들은 아무 죄의식도 없이 고통을 주고 심지어 잘못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는데 선량하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갚아주지도 못하고 주저하는 바람에 영혼을 좀먹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악인이 되기를 선택했다. 주저없이 고통을 돌려주기로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찔러야 한다. 칼로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은 이미 익숙해서 두렵지 않았다. 공연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침입한 것처럼 다장해야만 했다. 집안을 어지럽히고 신고를 한 뒤에 핸드폰을 부순 것이다. 나를 찌르기 전에도 이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 매일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제로 나를 찔렀을 때도 마치 고름을 터뜨린 것처럼 개운하기까지 했다. 이자는 임신한 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사랑한다며 용서를 구하고 언니와 아이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동안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숨죽여 우는 것밖에 없었다. 미국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언니는 나를 차갑게 대했다. 망가진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방문한 병원에서 이자를 만난 이후로는 오늘만을 위해 살았다. 고통을 감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내 삶에 남아있지 않았다.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이건 너무하잖아. 이혼도 해주고 양육비도 주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너희만 피해자야? 나도 너네 언니 때문에 잘 나가는 병원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됐잖아. 제발 지금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줘. 그래, 서로 잘못했잖아. 인정할게. 인정한다고. 사과하는 척을 조마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랑, 너만 빼고 모두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우리 엄니가 너를 가장 증오한다고 생각했겠지. 아니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우리 언니보다 훨씬 너를 증오해. 심지어 우리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는 겪었지. 이번에는 네 차례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뭘 어떻게 해줘야 병원에 데려다 줄 건데. 제발 그만하자. 다 실수라니까. 언제나처럼 그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말을 되는 대로 내뱉었다. 마치 공기 중에 독을 푼 것 같이 여전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중이었다. 나쁜 놈들은 자신이 나쁜 놈인 줄 모르면서도 좋은 사람은 쉽게 알아보지. 마치 쉬운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모든 잘못은 너 같은 무책임한 놈에게 있는데도 선의의 피해자는 없다면서 자책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내지. 나쁜 놈을 사랑했던, 멍청하게 사랑에 빠졌던, 사랑의 대가가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야. 어쩌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게. 사과, 돈, 뭐든지. 이동해서 사라져서 안 나타날게. 제발 살려줘.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제 와서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해달라니.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카드로 꺼내는 모습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에게 다가가 복부에 찔러둔 칼에 힘을 주어 그의 배를 갈랐다. 이제 그에게도 진짜 고통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 진짜 고통 앞에서 그도 나처럼 비명도 지르지 않고 숨죽여 흐느낄 뿐이었다. 상처를 벌려 소름 끼치는 체온을 느끼면서 뱃속으로 손을 밀어넣었다. 그리고 힘주어 내장을 꺼냈다. 뭔가 투두둑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잘 봐. 너는 운이 좋은 거야. 자신의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너 하나 때문에 이 고통을 안고 살았어. 죽는 게 나을 정도라니까. 나는 지금 너처럼 항상 내 속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어. 언니가 항상 나한테 말했거든. 너같이 속 편한 사람은 몰라. 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사실 나는 한시도 속이 편한 적이 없었거든.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 나도, 언니도,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그런데도 네 속은 이렇게 멀쩡히 피가 돌고 질기게 살아있어. 봐, 이것 좀 보라고. 네가 얼마나 질기게 살아있는지 이 뻔뻔한 속을 들여다 보란달이야. 한 손에 그의 내장을 꺼내들고 의식을 잃고 있는 그를 흔들어서 깨웠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에게 그의 내장을 한 번 더 보여주고는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자의 내장에서는 독이 뒤섞인 피의 맛과 뜨끈한 체온, 물컹한 식감, 내장 안에 들어있던 역겨운 오물, 모두 하나 혐오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두 찝어 삼켜야 한다. 이 혐오스러운 고통은 이제 나의 것이면서 그의 것이다. 그는 지금 진저리 치면서 날카로운 내 이빨의 감촉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내장이 신경과 근육이 잘근잘근 찝히는 모습을 보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겨우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흘러내리는 그의 피를 닦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질긴 그의 내장을 찝어 삼켜야 하는 이유도 있었다. 내가 그에게 돌려준 증오로 만든 독이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모두 삼켜야 한다. 구역질을 참아가며 최대한 고통스럽도록 그의 내장을 힘주어 찝어 삼켰다. 질긴 내장을 찝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술병에 남은 독도 모두 마셨다. 나에게도 독이 퍼져 의식을 잃기 전에 새로 구입한 전화기를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쁜 놈을 찔렀어요. 본인도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독이 퍼져서 저도 나쁜 놈이 됐어요. 여전히 꿈틀거리는 질긴 그의 내장을 찝으면서 대답했다. 기억을 잃었던 내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독을 막기 위해 세상 멸망시키겠다는 멍청한 계명을 가진 또 다른 독일 뿐이었다. 나쁜 놈에게 고통을 돌려주기를 택했을 뿐인데 나에게도 독이 퍼져 나 자신을 잃고 말았다. 다행인 것은 세상엔 전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에 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야. 우리 딸한테 미움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 아마 그게 용서라면 용서겠지. 다행히 나보다 언니가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